주간 꾸레! 아, 나 힘들다. 진짜 힘들어. 이러지 마, 제발. 이러지 말라고, 사비 감독. 제가 사비 감독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리그에서는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어. 그런데 유럽 대항전에서는 챔피언스 리그 16강 못 갔던 거, 그거 사비 감독이 지붕 잡았을 때다. 벤피카전 무승부, 바이에른 뮌헨전 패배.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 유로파 리그로 간 거 아니냐? 유로파 리그 8강에서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결국은 무릎을 꿇은 것도 사비 감독의 대처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 시즌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은 정말 정말 피하고 싶은 아픔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주간꿀에 지금 시작합니다. 가자고. 자, 인테리전 하기 전에 일단 라리가 경기부터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리가 8라운드에서 바르셀로나는 셀타비고를 홈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 페드리가 17분 만에 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 XG값 보면은 바르셀로나가 2.01, 셀타비고가 1.57이에요. 점유율도 바르셀로나가 58%, 셀타비고가 42%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슈팅 13개, 셀타비고가 슈팅 14개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대등한 경기였다. 사실 막판에 셀타비고가 득점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면은, 슈팅이 골대를 맞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 경기의 결과는 달라졌겠죠. 그만큼 바르셀로나의 폼이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바르셀로나는 A매치 이후에 마요르카전, 인테르전, 그리고 셀타비고전까지 폼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사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승리하는 것이 중요했고, 몸이 좋지 않을 때 고통을 이기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즉 결과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3주 전에 비행 중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즉 A매치 전의 경기력이 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바르셀로나는 리그에서 7연승을 질주했어요. 결국 이번 라운드에 레알 마드리드가 헤타페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승점이 같은 상태긴 한데 바르셀로나가 1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경기에서 테오 슈테겐이 주인공이었죠. 테오 슈테겐이 슈팅을 3개나 선방해 내면서 결국 또다시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리그 8경기 중에서 7경기 무실점, 한 골밖에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테오 슈테겐은 정말 대단한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록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리그 8경기에서 19개의 세이브를 했고요. 624분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골만을, 소시에다드전 이사크에게 실점한 그 한 골만을 실점하고 있습니다. 페드리는 이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었죠. 리그 2호 골이었습니다. 3라운드 라요전에서 골맛을 보고 그리고 바로 이 경기 8라운드 셀타비고전에서 골을 넣었는데요. 올 시즌 리그 8경기에서 2골, 득점 기록이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근데 도움 기록이 없더라고. 레반도프스키하고 페드리하고 호흡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페드리가 도움을 기록하지 못하는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리오 부스케츠는 바르셀로나가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라리가에서 334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카시아스, 라모스와 같은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요. 라리가에서 가장 많이 승리를 맛본 선수는 리오넬 메시죠. 383경기인데요. 세리오 부스케츠가 이 기록을 넘을 수 있을까요? 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여름에는 팀을 떠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메시의 기록을 넘어서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자, 그러면 라리가에서 가장 많이 승리한 선수 순위를 잠깐 살펴볼까요? 1위는 당연히 메시입니다. 그리고 2위는 말씀드렸다시피 부스케츠, 카시아스, 라모스고요. 자, 그리고 수비사레타 골키퍼가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위가 라울 곤살레스고요. 8위가 이니에스타, 9위가 마놀로 산체스, 10위가 카림 벤제마입니다. 카림 벤제마도 계속해서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이니까 순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은 메시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는 선수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메시가 대단한 선수라는 거죠. 메시 얘기는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테르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르셀로나와 인테르의 조별리그 3차전, C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기였죠. 왜냐면은 C조 1위인 바이에른 뮌헨은 풀젠을 상대했는데 또다시 대승을 거두면서 결국 4전 전승으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C조 2위가 누구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인테르가 홈에서 바르셀로나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장군을 외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경기에서 멍군을 외쳤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 경기의 결과 여러분 알고 계시죠? 3대3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기록을 잠깐 볼까요? XG 값에서는 바르셀로나가 2.17, 인테르가 2.01입니다. 점유율은 62%로 바르셀로나가 앞서긴 했어요. 그 슈팅도 25개나 하긴 했는데 인테르가 낮은 점유율에도 슈팅 11개를 했고 유효 슈팅이 8개나 됩니다. 그만큼 인테르가 효과적인 역습을 전개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거는 인테르의 골 장면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자,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하면서 주도권을 잡고자 노력했던 경기예요. 하지만은 바르셀로나가 미드필더 플레이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좀 드러냈습니다. 네, 부스케츠라든가 가비라든가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오면서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는 모습이 있었고 이 역습을 인테르가 잘 이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초반에 에딘 제코가 골대를 맞추는 슈팅이라든가 둠프리스라든가 미키타리안이 슈팅을 날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지배하는 느낌은 들었지만은 확실한 득점 기회는 오히려 인테르가 잘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었어요. 이런 와중에 바르셀로나가 선제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전반 40분에 덴벨레가 골을 넣죠. 오른쪽 라인에서 하피냐, 세르지 로베르토를 거쳐서 덴벨레에게 연결이 됐고 덴벨레가 반대편에서 들어오면서 원터치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전이 1대0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나 이때까지 행복했다. 나 이때까지 진짜 이 꼬리가 막 귀에 걸리는 줄 알았다. 나 이기는 줄 알았어. 근데 후반전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야, 진짜 답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PK 실수에 의해서, 아니 PK가 그런 실수를 하나? PK 실수에 의해서 바렐라가 골을 넣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는 말 그대로 1대1 상황이다 보니 공격과 수비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드필더에서의 제어권을 완전히 놓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테르가 역습을 전개할 때 훨씬 더 좋은 장면이 나오는 거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그러면서 역전골을 기록했어요. 물론 레반도프스키의 슈팅이 바스톤이 맞고 굴절되면서 동점골이 터졌고 그 가운데 바르셀로나가 더 몰아붙이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고젠스에게 이건 정말 완벽한 역습 모습이었습니다. 인테르의 역습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정도로 라우타로 고젠스 이 호흡에 맞춰서 터진 인테르의 세 번째 골은 정말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 가운데서 또 바르셀로나는 레반도프스키가 있었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가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또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3대3으로 마무리가 됐죠.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조별리그 순위를 보면 일단 바이에른 뮌헨은 4전 전승으로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인테르예요. 인테르가 승점 7점인데 3위 바르셀로나하고 승점 3점 차입니다. 자, 바르셀로나 다음 경기가 바이에른 뮌헨, 그 다음 경기가 풀젠이에요. 반면에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경기가 풀젠, 그 다음이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그래서 조별리그 5차전 때 인테르가 풀젠에게 승리를 거두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조 1위는 바이에른 뮌헨, 조 2위는 인테르가 되겠죠. 반면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 일단 바이에른 뮌헨 잡고 풀젠 잡고 2연승은 무조건 거둬야 되고요. 그 가운데 인테르가 바이언에게도 패배를 당하고 풀젠에게도 승리를 거두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기적을 바란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확률만 놓고 봤을 때 사실상 바르셀로나는 유로파 리그로 떨어진 겁니다. 그만큼 이 결과는 뼈아프고요. 타격이 매우 큽니다. 스페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하지 못하면 약 2천만 유로 정도의 손해를 보지만 그거보다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다. 수치상으로 2천만 유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클럽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스페인 기자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라포르타 회장이 사비에게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해요. 그리고 사비도 선수들에게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합니다. 팀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근데 다음 경기는 무슨 경기? 엘 클라시코입니다. 이거 어쩔게요? 이거 어찌할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하튼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다.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러면 경기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바르셀로나는 수비 라인에 부상 선수가 너무 많죠. 아니 전체적으로 부상 선수가 많습니다. 일단 수비 라인에 줄스쿤데, 아라우오, 크리스텐센, 베에린 부상이고요. 공격 라인에 이제 데파이가 부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상 선수가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비 감독이 이 경기에서 수비 라인을 어떻게 꾸릴까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요. 테오 슈티겐은 당연히 골문을 지키고 백포 라인을 유지할지 백스리로 바꿀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높았는데 백포로 나왔습니다. 마르코스 알론소, 피케, 에릭 가시아, 세르지 로베르토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마르코스 알론소를
계속해서 중용하는, 큰 경기에서는 경험이 많은 선수들을 중용하는 그런 모습이 유지가 되는 모습이고, 세르지 로베르토도 마찬가지긴 한데 세르지 로베르토는 약간 다르게 활용하고자 노력을 했죠. 자, 미드필더 라인에는 가비, 부스케츠, 페드리고요. 공격 라인에는 덴벨레, 레반도프스키, 하피냐인데 하피냐가 오른쪽이고 덴벨레가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하피냐가 오른쪽에 있을 때 플레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피냐를 오른쪽에 배치하고 덴벨레를 왼쪽으로 돌린 거죠. 자, 미드필더 라인도 가비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에요. 이거는 세르지 로베르토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을 때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들어가면서 오른쪽 윙어하고 연계하는 모습이 많잖아요. 그런데 일단 가비를 왼쪽으로 돌려놓고 왼쪽에서는 가비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들어가는, 그 대신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는 세르지 로베르토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세르지 로베르토가 공격을 전개할 때는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세르지 로베르토가 덴벨레의 골도 도움을 기록했으니까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수비 시에는 마르코스 알론소, 피케, 에릭 가르시아가 3백처럼 모습을 띠거나 아예 주도권을 잡고 있으면 마르코스 알론소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마르코스 알론소, 피케, 스피드가 빠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테르는 어떤 방법으로 나왔느냐? 선수비, 후역수비죠. 인테르 입장에서는 이 경기 무승부만 거두더라도 16강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수비 쪽에 신경을 쓰고 나왔죠. 자, 시모네 인자기 감독은 어떻게 나왔느냐? 로멜루 루카쿠, 브로조비치, 그리고 호아킨 코레아가 부상이기 때문에 공격 라인에는 에딘 제코를 배치를 했고요. 라우타로랑 함께 투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는 디마르코, 미키타리안, 차라놀루, 바렐라, 둠프리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스리에는 바스토니, 데브라이, 슈크리니아르, 그리고 골키퍼로는 오나나가 나왔어요. 근데 이 경기에서 인테르는 역습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역습이 굉장히 위력적이었습니다. 물론 후반전에 인테르가 동점골을 넣고 나서 바르셀로나가 앞으로 밀고 나오니까 그때는 마치 힘과 힘의 대결처럼 중원이 서로 뻥뻥 뚫리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테르는 수비 라인에서 공간을 주지 않고자 노력을 했고, 그래서 3골을 허용했다 할지라도 쉽게 무너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반면에 바르셀로나 실점하는 장면은 그냥 쉽게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 골 피케 실수 있었죠. 뒷공간으로 들어오는 바렐라 위치 파악도 안 됐고 라인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스처는 왜 하는 거야? 여하튼 피케 실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골 부스케츠의 실수가 있었죠. 네, 부스케츠가 중원에서 볼을 빼앗기다 보니까 그 지점부터 인테르가 공격을 전개했잖아요. 베테랑 선수들의 실수가 나오면서 이 경기는 무너진 겁니다. 이 경기 내용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한심하다, 진짜 짜증난다 이런 느낌이고요. 인테르는 아쉽다, 만족한다, 됐다 이런 느낌입니다. 아쉽다는 인테르 입장에서 이거 승리할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테오 슈테겐이 많이 막아줬기 때문에 결국은 3대3으로 끝나긴 했지만 인테르 입장에서는 승리를 놓쳤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승부만으로도 16강 진출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있겠죠. 여하튼 이 경기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복귀하기도 싫었어 나. 야 진짜 내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사비 감독 내 이스타팀에서 박찬우랑 봤다고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알아? 이게 바르셀로나의 모습이 아니잖아. 자 그럼 사비 감독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사비 감독 밑에서 바르셀로나는 6경기를 치렀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포함해서요. 6경기에서 1승 2무 3패예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1승은 프리젠전 승리밖에 없어요. 벤피카, 바이에른 뮌헨, 인테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사비 감독에게 가장 답답한 점은 뭐냐면 조별리그 3차전에서 인테르를 상대로 0대1로 패배했잖아요. 인테르의 수비를 뚫지를 못했잖아요. 그럼 방법을 갖고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사비 감독이 지난 조별리그 3차전 끝난 다음에 4차전에 변화를 준 거는 세르지 로베르토를 공격지에 올린 것, 그거 하나랑 그리고 하피냐하고 덴벨레가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슈팅을 아끼지 마라, 중거 슈팅을 많이 시도해라, 이렇게 주문한 거 2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조별리그 3차전과 4차전은 다른 경기입니다. 조별리그 3차전은 바르셀로나가 볼을 계속 소유한 상태에서 공격 전개수가 많았어요.
근데 이 경기는 물론 점유율은 더 높았습니다만 대등한 경기로 봐야죠. 오히려 패배 직전까지 갔던 경기죠. 이야기가 다르죠.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중원은 장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특히 후반전에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자, 마요르카전, 셀타비고전, 그리고 이 경기 후반전에 다 문제를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A매치 이후에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죠. 인테리의 백5를 어떻게 뚫을지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안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예전에 우리가 유럽을 막 정복하고 한 시즌에 6관왕하고 이랬던 우리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다릅니다.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상대의 약점을 분석하고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고 상대에게 일격을 가하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A매치 이후에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부스케츠, 마르코스 알론소, 피케, 세르지 로베르토 전체적으로 기동력이 떨어지는 선수들보다는 기동력이 있는 선수들을 배치하면서 오히려 에너지 레벨로서 상대를 몰아붙일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안 돼요. 여기에 선수 교체 타이밍 조금 더 빨리 잡읍시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선수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되면 교체하세요. 저는 이 경기 선수 교체 타이밍이 늦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선수 교체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기 결과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64분에 하피니하고 부스케츠를 빼고 안스파티하고 프랭키 도용을 넣어요. 근데 이런 경기는 프랭키 도용을 좀 더 빨리 넣었어야 돼요. 왜? 간격이 벌어지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공격과 수비 간격이 벌어지면 여기서 패스로 연결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보다 볼을 끌고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프랭키 도용만큼 볼을 소유한 상태로 전진성 있는 미드필더가 누가 있나요? 가장 뛰어난 선수를 바르셀로나 벤치에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72분에 세르지 로베르토 빼고 캐시에 넣고 마르코스 알론소 빼고 바이다 넣는 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82분에는 가비를 빼고 페란 토레스마저 투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교체 내용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지만 선수 교체 타이밍을 좀 빨리 가면서 경기를 주도하고 경기 분위기를 바꾸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중에 대처 능력에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플랜 A 제대로 안 짰죠. 경기 중 상황 대처 안 되죠. 선수들 실수하고 있죠. 그것도 베테랑 선수가. 이 경기 이길 수 있나요? 당연히 못 이기죠. 제가 화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화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대화하는 겁니다. 네. 여하튼 여러모로 아쉬움이 좀 큰 경기였다. 그리고 사비 감독은 일단 파악을 해야 돼요. 현재 상황을. 이거 이대로 그냥 엘 클라시코 나가면 또 패배합니다. 결국 지금 뭐가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경기 패배의 첫 번째 원인은 사비 감독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비 감독이 조금 더 집중하고 분발해야 됩니다. 제가 문도 데포르티보에서 칼럼을 한 편 봤는데 자비의 보시 칼럼이죠. 메시가 없으면 바르셀로나는 유로파 리그 팀이다. 사비 감독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할 수 있나요? 지금 바르셀로나의 그 엄청난 선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할 수 있나요? 저는 반론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메시가 바르셀로나에 떠난 다음에 지금 2시즌 연속으로 유로파 리그로 가거든요. 물론 기적이 일어난다면 풀제니 인테르를 잡아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또 모르죠. 그러면 16강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우리가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승리할 거라고 보질 않아.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유로파 리그 간다고 봐. 그럼 2시즌 연속으로 유로파 리그 가는 거야. 메시가 떠난 다음에. 이 칼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PK 실수로 실점한 이후에 바르셀로나는 게임이 무너졌고 계획이 무너졌으며 모든 플레이어는 그냥 돌진하기 시작했다. 생각이 없다는 거죠. 누군가가 이거를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줘야 되는 선수는 미드필드에 있는 부스케츠, 수비에 있는 피케, 앞쪽에 있는 레반도프스키인데 레반도프스키만 2골 넣으면서 잡아주고
부스케츠하고 피케는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어. 여하튼 그렇다. 네, 메시가 없으니 유로파리그 가는구나. 바르셀로나는 유로파리그 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르셀로나는 더 이상 홈에서 강한 팀이 아닙니다. 깜누는 더 이상 유럽에서 원정팀의 무덤이 아니에요. 바르셀로나는 깜누에서 펼쳐진 최근 챔피언스리그 7경기에서 2승 2무 3패를 기록했습니다. 2승은 디나모 키예프하고 빅토리아 풀젠에게 거둔 승리니까 아시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자, 그러면 감독들 인터뷰는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인터뷰 보시죠. 바르셀로나의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의 인터뷰입니다. 이번 챔피언스 리그는 매우 잔인하다. 그러면서 바이에른 뮌헨에서 그리고 밀란에서 그리고 깜누에서 모두 잔인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이것이 챔피언스 리그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뭐 둠프리스 손에 맞는 장면이라든가 뭐 덴벨레가 PK를 얻지 못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축구는 실수의 스포츠이고 오늘 우리는 수비를 잘하지 못했다. 네, 후반전 수비 개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에만 3골을 허용했죠. 그리고 그중에 2골은 실수에 의한 실점이었습니다. 전반전의 강도는 훌륭했지만 후반전 실수에 대한 많은 대가를 치렀다. 저는 전반전의 강도도 훌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분명히 볼의 소유권을 바르셀로나가 쥐고 있었고 바르셀로나가 어느 정도 주도해 나가고자 노력하는 경기긴 했지만 그게 훌륭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여하튼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실수였다. 나는 접근 방식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요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참 접근 방식이 좋았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플레이 A는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1대 0으로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참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니야. 참나. 여하튼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자, 후반전에 강렬함을 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수비가 실패하면 나도 실패한다. 피케나 부스케츠가 실패하면 나는 감독으로서 실패한다.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이제 결국 이제 패배의 원인은 나한테 있다. 이런 이야기죠. 나는 꾸레로서 슬프고 조금 화가 난다. 팬들에게 사과한다. 네, 팬들에게 이 패배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엘 클라시코 얘기도 했어요. 우리는 이미 마드리드에서 펼쳐지는 엘 클라시코를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 베르나베우에서 레알 마드리드에 승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접근 방식이 좋았다니. 대체 나랑 사비 감독이랑 다른 경기를 보고 있나? 나는 박찬우랑 똑같은 경기를 봤는데 사비 감독은 다른 경기를 보고 있었나? 여하튼 뭐 감독의 인터뷰니까 어느 부분은 인정을 하고 어느 부분은 좀 의아한 인터뷰입니다. 반면에 시모네 인자기 감독, 우리는 힘과 결단력으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2경기를 치렀다. 우리는 훌륭한 경기를 했다. 인테르가 여기에서 승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고 싶었고 역사에 기록되기를 원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를 밟아야 한다. 우리는 팬들에게 행복감을 주어야 한다. 바르셀로나는 훌륭한 감독이 있는 훌륭한 팀이다. 전반전에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좋지 않았지만 이거는 이제 탈압박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역습을 전개하는 방식이 좋지 않았다는 평가 같아요. 후반전에는 이런 면에서 많이 향상되었고 골을 잘 다룰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모네 인자기 감독은 만족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이제 16강 확정 지으면 된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거기 좋은 팀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답답합니다. 네, 바르셀로나 팬으로서 바르셀로나 보면 요즘 너무 답답해요. 사실은 주목할 선수 3명도 뽑는데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기에서 레반도프스키를 뽑아봤자 뭘 하냐고. 이런 경기에서 테오 슈테겐을 뽑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쵸? 자, 주말에 엘 클라시코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사비 감독은 엘 클라시코가 펼쳐지기 전에 이 경기에 대해서 반드시 복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실수를 범해서 졌다. 그런 경기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실수를 범했느냐. 실수를 범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지 못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격에서도 그냥 마구잡이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볼을 돌리다가 중앙 쪽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냥 크로스를 올리는데
이거는 바르셀로나의 축구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레반도프스키 알아서 해결해줘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의 세부적인 패턴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사비 감독 챔피언스리그 16강 못 간다고 해서 바르셀로나의 축구가 끝난 건 아닙니다. 지난 시즌과 올 시즌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려야 돼요. 한 경기 졌다고 해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엘 클라시코 반드시 잡아내세요. 만약에 엘 클라시코에서 패배한다? 나 진짜 화낼 거야. 나 진짜 화낼 거야. 나 진짜 뚜껑 열릴 거야. 지금도 화나 있는데 많이 누르고 있어. 분발해. 분발하자고 이기자고. 기다려라 레알 마드리드.